사건이 일어난 날은 지난 연말. 3차까지 이어진 팀 회식이 끝난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박 팀장이 그 서경 씨를 자꾸 데려다 주겠다고 그 대리를 부르더라고요. 대리기사님을. 저도 그냥 지하철역까지만 좀 얻어 타고 가려고 앞자리에 탔었죠. 박 팀장이 좀 워낙 취해 있었고, 그리고 회식 도중에 내내 자꾸 이렇게 서경 씨를 옆에다 앉혀놓고 좀 추근덕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따라 탔습니다. 들어가요? 예. 중간에 내렸죠. 지하철역 그 근처까지. 저는 목적지에 왔었고, 그리고 좀 불안하긴 했어도 큰일이야 있을까 싶었던 거죠. 현수 씨와 헤어진 뒤 서경 씨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날 밤 서경 씨의 연락을 받은 자영 씨에게서 그 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서경이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냐고. 술 기운에 차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집 앞이었대요. 근데 그때 박 팀장이 이제 서경이를 신고하면 당연히 회사에 알려지는 건 뻔한데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서경이가 입사 때부터 계속 박 팀장한테 성희롱을 당했어요. 지속적인 성희롱은 그날 밤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많이 참았죠. 근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신고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현수 씨는 자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기도 하고, 그 남녀 사이가 또 이렇게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냥 끝까지 서경 씨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챙겼어야 됐는데 좀 많이 미안하고 좀 후회가 됩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그냥 다들 불편하니까 입에 담기도 좀 흉한 말이고, 다들 그냥 좀 쉬쉬하고 조용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관련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여직원이 회식 후 직속 상사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직원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기관 내 설치된 성희롱 고충 처리 기구에도 사건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한 것은 사건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현수 씨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도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른 척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한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도 성폭력 피해는 그저 한 개인의 불행이며 민감한 문제이니 제3자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왜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걸까요? 상하관계가 분명한 조직에서 현수 씨가 상사인 박 팀장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건 힘들었을 겁니다. 서경 씨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통념은 더 큰 피해를 멈출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수 씨는 오늘 아침 박 팀장에게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평소 서경 씨의 행실에 대한 질문이 담긴 설문지였습니다. 설문지에선 평소 서경 씨가 이기적이었는지, 옷차림이 야하지는 않았는지, 남자 관계가 복잡한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이거? 현수 씨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니, 서경 씨가 뭐 평소에 물란하고 치마 짧게 입고 다니고 이거 완전 서경 씨 몰아가는 것 같은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것들이. 한번 보세요, 네. 저쪽 바로 앞이긴 한데. 어디? 아, 여기요? 네.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휴가 냈어요. 박 팀장 얼굴 계속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부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조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 이 과정에서 기관은 어떠한 조치 없이 사건을 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까지 간 상황이 아니니까 회사 입장에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석영 씨하고 박 팀장하고 지금 같은 이 공간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런 선례가 없어서 임원회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방안에 대해서 안 나온 거예요? 예,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가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혀갖고. 아, 진짜 짜증나네. 분위기도 그렇고. 서경 씨에 대한 의심과 비난은 임원의 속마음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회사를 나와? 어느새 서경 씨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피해를 당할 만한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먹었으니까, 치마가 짧았으니까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폭력은 남녀는 물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30~40%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처음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낯선 사람도 정신 이상자도 아닙니다. 성폭력 정도가 심할수록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강간의 경우 60%가 직장 상사, 학교 선배 등 평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정말 그럴까요? 피해자 대부분은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저항은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 성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인 것이죠.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유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습니다. 사회관계별 또는 특정 유형 형태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운동선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이 성립을 하려면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필요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비교적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리면서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를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듭니다. 수사경찰이 피해자들에게 물을 흐려놓았다며 폭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실을 묻는 신분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는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이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누구나 성폭력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성폭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성인 간의 성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인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도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는 최근에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그런 통념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립이라는 입장을 들며 방관하는 기관과 무관심한 동료들 사이에서 현수 씨와 자영 씨는 서경 씨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경 씨는 과연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박 팀장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편한 침묵이 계속되는 일터를 다시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다시 찾아간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피해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그만큼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 같은 걸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또 도와주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에서 서경 씨만 당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영 씨 잠깐만요. 서경 씨 지금 회사 나오시나요? 아니요, 회사 지금 서경이 휴직을 공고하고 있어서 회사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방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서경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피해자인 서경 씨에게 되려 휴직을 권고하는 기관. 동료들은 서경 씨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도 꽤 바빠 보였습니다. 서경 씨가 좀 씩씩하긴 한데 생각보다 그래도 뭐 이런 일은 저도 이제 좀 처음 겪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상처를 좀 덜 주고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좀 이거저것 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하는 주변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비난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잣대로 피해자를 판단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끼는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건이 있던 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남은 현수 씨. 서경 씨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수 씨와 자영 씨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가족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바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해자 처벌은 보다 엄중하게, 피해자 지원은 보다 꼼꼼하게, 그리고 사전 예방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과 제도는 서경 씨를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자영 씨와 현수 씨가 서경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원스톱 지원센터. 이곳에서 서경 씨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안에 있었어. 나 이런 데 있는지 처음 알았어. 서경 씨는 일을 가러 온대요? 이제 곧 온대요. 왔어? 먼저 와 있었네. 괜찮아? 원스톱 지원센터는 상담원, 여자경찰관, 간호사, 임상심리 전문가, 심리치료사들이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상담소를 확대해 신고부터 상담, 의료, 법률 조력인, 수사 지원, 치유 회복 프로그램까지 각각의 기관이 상호 연계해 피해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성 긴급 전화 1366만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피해자 지원 시설을 안내해드립니다. 서경 씨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전문 변호사와 연결돼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 서경 씨가 가진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하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번복이 됐을 때 신빙성이 부정이 돼서 이제 유죄로 인정되지 못하면은 자책도 굉장히 심하고 또 유죄가 인정되지 못해서 또 얻는 고통이 굉장히 큰 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분들에게 초기에 이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소 등의 여러 피해자 지원기관을 이용해서 미리 상담을 받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인 조치를 언제 취할 것인지 그리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이나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능한 사건 이후에 초기에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서경 씨는 홀로 아픔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먼저 숨지 말자. 그렇게 제 자신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무시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 아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좋은 예방이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출근한 서경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관은 서경 씨의 뜻을 존중해 휴직 권고를 철회하고 박 팀장을 다른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기관의 태도가 변한 데에는 현수 씨와 자영 씨를 비롯한 동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서경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계속 쉬쉬하며 이런 일이 또 생긴다, 뭐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일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원래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가 계속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피해자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초기 보호 절차를 아주 잘 해야 하고. 일례로 KTCS는 전화로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상담사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며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의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2차 피해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향후 성폭력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직 문화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우리 조직에서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 조직 문화를 점검해보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들이 언제든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조직 문화는 아니었는가,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현수 씨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 고충 처리 기구를 내실화하며 성폭력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성폭력 예방 교육. 2013년 6월 19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부터 직장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신청하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 가해자, 그 당사자 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시간에 또 회식 시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연하게 존재하는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들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여자친구가 그게 성폭력이라고 느낄까봐 쉽게 어떤 제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여자분들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남자분들은 보통 싫다고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서 싫다고 라고 이해를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도 좋으면서 말 안 하는 거다. 꼭 주의하셔야 할 거는 상대방이, 파트너가 좋아,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다 노로 해석을 하시면 되십니다. 사실 성폭력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저 한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평소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조직을 넘어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영 씨는 지난달부터 사내 동호회 직원들과 함께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은 없는지, 가로등의 밝기는 적정한지 살피며 지역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남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뉴스에만 있을 일? 정말 이게 나한테 일어날까? 내 주변에서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서경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회사가 되게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죠. 저희가 그렇게 힘쓰고 도움하려고 한 만큼 회사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제 서경이도 밝아지는 모습 때문에 정말 저도 나름대로 뿌듯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서경 씨. 아직 법정 싸움은 남았지만
밝아진 서경 씨의 얼굴에서 우리는 기분 좋은 내일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경 씨에겐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경 씨 주변 사람들과 조직, 지역사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폭력은 안 된다는 단호한 인식.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폭력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더 크게 일으켜주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성폭력. 성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의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폭력을 자행하거나 성폭력을 방치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종사자들의 고귀한 사명감까지 허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규입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성폭력으로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공포로 우리의 바람직한 성문화마저 억압하는 큰 범죄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사회복지시설 보호여성, 그리고 장애인들, 심지어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들의 영혼의 살인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정희야, 정희 빨리 안 와! 거기 더 닦아줘야지. 거기 말고 여러분
나이는 62살. 3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의 미신고로 범행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42살. 겉모습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동안 상습적으로 유아 성폭행을 일삼은 이 남자는 지금까지 버젓이 유아시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다 까발리겠다고? 그래요.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너 같은 불량 가출 소녀 얘기를 누가 믿어줄 것 같아? 그리고 CCTV 참여가 아니잖아. 남자애들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다가 여기까지 잡혀온 주제.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선생이야? 나도 여기 들어가서 바르게 살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잖아. 아이고, 이 사람은 바르게 살겠다고 교화시설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여학생을 강제로 수차례 강간한 뒤 외부에 폭로하겠다는 그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보이십니까? 의사표현 능력이나 성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성희롱한 이 사람.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을 성추행한 이 사람. 바르게 살겠다고 교화시설에 간 소녀의 인권을 유린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버젓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도움은커녕 이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연이었습니다. 장애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워 선생들한테 무작정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심코 제가 먼저 그 아이들의 몸을 만지게 됐습니다. 싫어도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점점 잃게 되더군요. 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성적 욕구를 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처음에는 우는 아이들이 마음이 아파서 반성도 해봤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아이들이 울어도 별 상관이 없더군요. 어차피 비행 청소년들로 낙인 찍혀서 온 아이들입니다. 교화시설에는 나이에 비해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순결한 아이들도 아닌데 내가 좀 건드린다고 뭐 별일 있겠나? 그리고 대부분이 부모도 버린 자식들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더군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모여있는 시설에서의 성폭력은 어쩌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보다 더욱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설 종사자들이 이런 시설 내 성폭력에 대해서 더욱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설 종사자들의 값진 봉사 정신을 좀먹는 성폭력. 자, 그렇다면 시설 내 종사자들 스스로가 먼저 이 성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설 내 성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성폭력의 일반적인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예. 성폭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성폭력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그 성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그 장애인을 상대로 이제 이들이 어떤 의사 결정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서 행해지는 성적 행동도 물론 다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성폭력에는 뭐 강간이나 추행, 뭐 성희롱뿐만 아니라 뭐 성기 노출이라든지 음란 전화라든지 인신 매매 같은 것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자, 성폭력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성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상담 건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91년 개소 이래 지난해까지 그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가 37,600여 건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 그 80% 이상에 해당하는 3400여 건의 상담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뭐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가해자와의 관계라든지 가해자에 의한 협박 등에 의해서 뭐 상담이나 신고하지 못한 건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희 상담 통계에 의하면 지금 어린이 피해가 한 뭐 20% 내외, 어린이와 유아의 피해가 20% 내외 차지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19세 미만의 청소년 피해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피해자가 성인일 거라는 그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이제 이 청소년과 어린이의 피해가 사실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가 뭐 75%에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저 주요 사례들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시설 내 성폭력 중에서 특히 장애인과 아동이 주로 피해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장애인들의 성의식과 이에 따라서 시설 내 성폭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성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항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정신지체장애인은 자기결정권 자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항거에 있어서도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은 육체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시설 내 종사자들, 특히 남성 종사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내 종사자들은 그 성적 개념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 그 시설 안에서 그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심각성은 어느 정도 되고? 아동의 성폭력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주로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의 취약한 점이나 어린이의 순수함을 이용하거나 아동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아동 성애자들, 성독차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성향에 따라 결국 아동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런 성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 내 모든 사람들이 아동에게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와 주변인들을 항상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 종사자들이 시설 보호 대상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시설 내 보호 대상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입니다. 무척 놀랬죠. 처음엔 쟤네들이 뭐 하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자애가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런 지가 꽤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싫은데 애들이 장애하라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이런 경우는 시설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내 선생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설 종사자들의 이 성 문제에 대한 지식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사들을 교육하다 보면 대부분 교사들이 아동 성문제에 대해 지식이 아주 부족하다는 점에 정말 많이 놀랍니다. 심지어는 자신들 스스로 성의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시설 기관의 종사자들께서도 이 성폭력 문제의 어떤 그 심각성이나 특수성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뭐 교육과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확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각 시설마다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 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이제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이제 어린이인 경우에는 또 조금 성인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징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들은 좀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가 깨거나 악몽을 자주 꾸고 많이 울 때,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또 특정한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괜히 피할 때, 또 특별한 어떤 장소를 무서워하거나 가기 싫어할 때, 갑자기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또 더 어릴 때의 행동으로 이렇게 퇴행할 때, 또 음식을 잘 먹지 않을 때, 이럴 때에는 아이들이 혹시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었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인형 놀이를 하면서 자꾸 인형들 옷을 벗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성기 부분의 봉합선에 뾰족한 걸로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평소하고는 다른 그림으로서 성기를 표현하는 듯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성적 행동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 아동 외에 다른 대상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시설의 입소자들 사이에서는 힘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 말을 못하게 막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위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 과한 성적 행동이나 폭력들이 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갑자기 처벌을 하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성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인권교육을 시키고 해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설 내 그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될 성폭력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성폭력에 관련한 어떤 법적, 정치적 제도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들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입소자들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성폭력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그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신고 의무를 이제 위반을 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성폭력 특별법 외에도 청소년 성보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도 이제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은 학교라든지 청소년 지원 기관이라든지 청소년 재활 기관 등의 시설 종사자들이 그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성폭력 예방 및 그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에도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시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원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먼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이주여성 1366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는 주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경찰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신고 이후 상담소, 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등이 연계되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원, 의료인, 법조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지역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원생들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의 그 몰지각한 성폭력 행위로 원생들의 인권이 유린이 되고 그리고 종사자들의 사명감마저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언젠가는 모든 시설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빨리 없어질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원 음란한 농담 이제 그만 다 같이 투 불쾌한 접촉 이제 그만 폭력도 no 협박도 no 강요도 no 누나도 형아도 같이 no 음란한 농담 이제 그만 소리쳐 no 불쾌한 접촉 이제 그만 폭력도 no 협박도 no 강요도 no 가족 간 폭력 이제 그만 다 같이 투 아동 학대 이제 그만 폭력도 no 협박도 no 독설도 no 강력 없는 그대의 jumping everybody jumping 다 같이 뛰어 jumping everybody 가정 폭력 폭력은 stop it 서로 아껴주고 지켜주고 살아가기도 부족한데 Hey stop it 더 이상의 상처가 없도록 모두 함께 ready go